언제부터 이게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건가요? 김현옥 서울시장이 불도저라는 별명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기어이 우리 서울은 선진국의 수도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도시로 만들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은 서민과 중산층으로 나누겠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집값이 엄청 차이 나고 네. 지역별로 되게 다르고 그게 그때부터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이랑 여의도 동부 이촌동과 나머지 다른 땅들이 격차가 딱 하고 벌어졌었던 시점은 역사학자 김재원 선생님과 지식의 발견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 되면 나오는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언제부터 이게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건가요? 일단 이승만 정권 시기에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규모도 굉장히 작았었고 그다음에 방향성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았었고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정도 수준의 어떤 큰 대책이야 국가의 어떤 하나의 방향성에 맞는 어떤 대책이야 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었던 거 1966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를 조금만 해주시면요. 1966년에 가장 컸었던 거는 서울시였었고요. 1960년대 중반이 되었을 때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 그 이전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높아져요. 물론 이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서울은 한 번도 심지어 6.25 전쟁 때도 인구가 준 적은 없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요. 서울시 인구는 계속 느는데 이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가팔라지기 시작하는 게 1960년대 중반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도시화율이 올라가고 그다음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기대 어떤 그 아메리칸 드림처럼 서울만 가면은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들끓기 시작하고 또 한편에서는 농촌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했었던 시점이 1960년대 중반이거든요. 요 무렵에 1966년에 서울시장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이제 김현옥이라고 하는 서울시장인데 김현옥 서울시장이 불도저라는 별명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저는 결코 우리 서울이 우방 선진국의 그 수도에 크게 뒤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불도저 김현옥 시장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걸 언론 그다음에 국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불도저라는 이름만 들으면 이제 어떻게든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짓겠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미는 불도저라는 별명이 예, 붙은 맞습니다.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의 골격을 만든 사람이라고도 불릴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의 서울을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노골화되기 시작했었던 시점도 이때부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도시에 있는 빈민들 몰아내고 거기에 새 건물 지어서 돈 있는 사람들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만들어지고요. 김현옥 서울시장이 1966년부터 1970년까지 4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는데 했었던 일이 여의도 만들기, 강변북로, 강남개발시장, 한남대교, 경부고속도로 중간에 서울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웬만한 간선도로, 육교, 지하도, 고가도로 지금 많이 철거됐지만 그 4년 동안 다 이 사람이 혼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의 서울의 골격을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 주택 정책도 포함되어 있었고 부동산 대책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게 지금 이런 얘기 언론이나 국회 가서 했다가는 아마 매장당할 텐데 본인 시정의 방향성을 이야기해라라고 하는 어떤 그 질문에 이때 이제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시정 보고를 해야 됩니다. 1966년 올 한 해 내가 서울시장일 때 이렇게 서울시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거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이제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서울 시민은 서민과 중산층으로 나누겠다. 지금 같았으면. 큰일 날. 그래서 나눈 게 어떻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으로 혹은 자기 돈 더하기 서울시 혹은 국가의 융자로 집을 살 수 있으면 중산층. 아예 그것조차 되지 않으면 서민으로 구분을 하고 서민용 주택, 중산층용 주택을 따로 짓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용 주거대책으로 나왔었던 가장 유명한 주거대책이 시민아파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지금도 남아있는 게 조금 있거든요. 회원 시민아파트를 서울시에서 지어줄 거야. 그럼 여기에는 영세민과 서민들이 들어오면 돼. 대신 굉장히 싸게 우리가 들어오게 해줄 테니까 여기에 들어와 살아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1차 서민용
주거 대책,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죠. 막상 시민 아파트를 이렇게 했는데 서민들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집 가격 자체는 쌌던 게 맞아요. 네. 서민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노력하면 살 수 있는. 근데 이제 들어갔더니 인테리어는 자가 부담. 도배장판뿐만이 아니라 네. 변기, 창문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자가 부담이 된 거죠. 그럼 자가 부담 비용이 좀 더 늘어나죠. 거기에다가 월 얼마씩을 또 따로 운영금을 따로 내라. 그러니까 찐 서민들은 실제로 살기가 어려운. 그렇죠. 원래는 그 시민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어떤 공간들이냐면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아가던 공간을 밀고 그 위에 시민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밀면 쫓겨나야 되는데 네. 니네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줄게가 대책이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서 프리미엄을 받고 중산층한테 파는 걸 선택을 했었던. 아, 결국 그분들은 쫓겨난 신세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근데 왜 엎어지냐? 그 시민 아파트는 결국은 엎어집니다. 네, 1970년에 와우 아파트라는 시민 아파트가 무너져서 붕괴가 돼요. 그러면서 시민 아파트가 엎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시민 아파트를 애초에 짓을 때 부실공사도 물론 문제가 됐지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서민들을 살게 하겠다라고 했었던 대책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하중을 계산할 때 서민들의 세간살이에 맞게끔 계산을 합니다. 그럼 요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 네. 철근이 네. 계산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여기 들어와서 살았었던 사람들은 중산층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간살이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집값이 엄청 차이 나고 네. 지역별로 되게 다르고 그게 그때부터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에 해당되는 중산층용 주택들도 같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럼 이 아파트들이 어디 중심으로 만들어지느냐가 동네 간의 차이로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가 최초에 지었었던 게 이제 동부 이촌동에 네. 공무원 아파트, 그 다음에 거기 지금 한강맨션 뭐 이런 데들 네, 있잖아요. 거기가 1차적으로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게 동부 이촌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는 강변북로가 만들어지면서 원래 동부 이촌동은 땅이 아니에요. 늪지대거든요. 원래는 사람이 살기 어려웠었던 땅인데 강변북로를 만들면서 거기가 이제 홍수가 나도 범람하지 않게 되면서 거기가 땅이 된 거죠. 국가 땅이잖아요. 아파트 시공사만 결정을 하면 국가가 좀 편리하게 중산층들한테는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윤중로라고 하는 거를 여의도에 만들면서 거기도 원래는 홍수나면 잠기는 땅이었는데 국가 땅이 된 거죠. 넓은 국가 땅이. 거기도 똑같이 아파트 짓고 시범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중산층들한테 만들었죠. 그 두 개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고, 왜냐면 이때는 이제 중산층들은 거기에서 들어가 살기에 편하기도 하거니와 일단 국가 입장에서도 땅값이 비싸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냥 그럼 이게 장사가 좀 되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맞아 성공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를 크게 한번 우리가 동네를 옮겨볼까? 라고 해서 시작되는 게 강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똑같이 거기도 이제 국가가 조금씩 땅을 사기 시작을 하는데 국가가 땅을 사기 시작하기에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던 건 68년에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주변 고속도로의 주변 땅을 국가가 사거든요. 기업들한테 팔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끔 만들면서 땅값을 키우기 시작을 하죠. 이때부터 땅값이 조금씩 격차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강남이랑 여의도 동부 이촌동과 나머지 다른 땅들이 서울에 다른 땅들이 격차가 딱 하고 벌어졌었던 시점은 보통 1980년 정도로 봅니다. 그게 요새 와서 이제 좀 계속 뉴스가 되지만 시작은 1980년. 1980년이 되면은 당시 신문기사나 잡지들을 보면 이슈가 돼요. 강남이 강북의 땅값을 눌러버린 것에 대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강남이 신흥 부유층들의 주거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조금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차이가 세월이 가면서 더 벌어지는. 그렇죠. 지금 집을 사람들이 그냥 거주 공간을 넘어서 집이라는 의미가 어떤 투자의 목적도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계층 이동의 사다리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작을 그러면 1980년 정도로 뭐 제일 처음에 시작을 말하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66년이고요. 66년부터 시작해서 80년에 그게 좀 굳어지기도 시작했던 것이고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계층의 사다리로서의 역할,
집이라고 하는 게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한 방법, 이런 것들로 굳어지게 됐었던 거는 다 국가가 유도한 겁니다. 정부 정책이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집 한 채 사라. 집 한 채 사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 네. 중산층이 되기 위해선 땅값이 비싼데요? 걱정하지 마. 국가가 빌려줄게. 주택은행 만들고. 땅값이 오르면 상관없어. 너네 어차피 이걸로 투자하는 거야. 우리가 빌려주면 되니까. 돈 빌려줄 테니까 여기 땅값 오르는 거 신경 쓰지 마. 니네 갖고 있지. 그 땅값 올랐지. 너네 중산층이야. 이런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그런 공간으로 좀 조직적으로 만들어졌었던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말씀드렸었던 강남, 동부이촌동, 여의도 같은 공간들이었었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1966년에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부터 사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시 돌려놓겠다고 네. 하면서 지금 정부가 다른 정책을 펼치고 네네네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투자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네네네. 살기만 해라.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끌고 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될까요?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중산층은 집을 사.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 이걸 투자로 써. 라고 하면서 시작했던 이 방식 때문에 1966년, 1960년대 중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애초에 서울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막상 노동력으로 서울시는 이들을 필요로 했지만 돈은 없기 때문에 집은 살 수 없어서 2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와가지고 노동해야 됐었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가 정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모든 기업들, 판교, 강남, 종로에 다 몰려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았던 것도 또 정부였었는데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축을 무너뜨리고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 거는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또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꿈을 꿨었던 다주택자들 말고요. 서울에 내 집 한 채를 갖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욕망을 욕심으로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은 국가가 만든 거고 그 프레임에 맞게 살아갔었던 사람들일 뿐인 거거든요. 국가에서 이렇게 해야 중산층이 될 수 있고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하는 걸 평생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었던 사실 50대 이상의 지금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는 거 내 유일한 재산이고 네. 이것마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국가가 만든 프레임 안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그 욕망마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